자, 지금부터 제3강 2018학년도 평가원 기출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치원의 출생기하고 그다음 김춘수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인데 일단 제목부터 좀 이국적이죠. 보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샤갈이 그린 그림을 보고 그렸다고 합니다. 연상되는 이미지를 이질적 이미지를 병치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목부터가 좀 이국적이다. 자, 그 다음에 출생기는 괜히 어려운 시어들이 몇 개 보여서 그렇지, 그렇죠? 예, 법문 용례 이런 건데 설마 법문 용례를 몰라도 사대주의에 욕된 후회라는 걸 모르진 않았겠죠? 뭐 현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정도 읽어내면 되는 거니까 시가 어렵진 않아요. 출생기 말 그대로 시적 화자가 자기가 출생했을 당시에 시대적인 어떤 배경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 벌써 좀 암울하죠. 왜요? 일제강점기니까. 일제강점기가 막 시작될 때거든요. 융이 2년이. 혹시 찾아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융이 2년이 뭐 모르셔도 됐겠지만 설마 이게 시간을 나타내는 표지다. 19번에 1번의 답의 근거 시간을 나타내는 표지다.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다만 융이 2년이 찾아보니까 순종, 우리나라 마지막 황제 순종, 순종 2년이었다. 즉 일제강점기 막 시작될 때였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우울한 분위기, 암울한 분위기 이런 거를 형성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적 화자가 자기가 태어날 때, 이제 막 태어날 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회상적이겠죠. 과거의 일이니까 자기가 기억나서 정말 기억이 나서 쓰는 건 아닐 거고 다른 사람들이 너 태어날 때 이랬어라고 말해준 걸 바탕으로 약간의 상상을 더해서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상적이고 시간 흐름에 따라서 서사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한번 볼게요. 자, 이 부분은요, 할 말이 딱 그거예요. 융이 2년, 그리고 밤이면 까마귀 울음소리가 좀 검정 포대기 같고 우울하죠. 괴괴히 약간 쓸쓸하고 적막한 느낌으로 운다는 뜻인데, 이런 얘기들, 이런 이미지들, 상스럽지 못한 세대 벌써 이렇게 얘기를 진술을 해버려요. 이때 진술이 뭐라고요? 스테이트먼트, 정서, 태도, 인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말들. 그래서 시가 낯선데 어렵지가 않아요. 이거 좀 우울하네. 이 느낌이 딱 오잖아요. 뭐 융이 2년 딱 옛날 일제강점기 때인가 보다. 연호를 쓸 때가 그때밖에 없으니까요. 느낌 오죠? 이런 때 내가 태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B가요. 조금 이제 뭐가 있냐면 그래도 이런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도 계절만큼은 자연만큼은 천년을 다채로 와서 여러 색채가 섞여서 화려하다 이런 뜻입니다. 지붕에 박넌출 남풍에 자라고 여름인가 봐요. 푸른 하늘에 석류꽃이 뱉은 듯 피어서 어이가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 화자가 생각할 때 이제 시대적인 어떤 상황과 대비되는 그런 자연의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있다. 이 정도로 끝하면 됩니다. 끝내면 됩니다. 딸을 잉태한 어머니는 또 아버지는 그래도 이런 부정적 현실 속에서도 애가 태어날 걸 기대하면서 뱃속에 있는 태아에 대한 어떤 애정을 드러내는 행위가 나와 있다. 부모의 애정, 부모의 기대, 그쵸? 짐짓 어진 생각만 했고 아버지는 책 읽고 됐어요? D를 보시면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 뭐를 먹고 나서 태어났냐면 제사밥을 먹고 나서 태어났다 이 정도 약간 죽음의 이미지 그쵸? 희미한 등잔불 장지 안에 사실 D에서 제일 중요한 말 찾아라 그러면 이거밖에 없어요. 법문용례 사대주의에 욕된 후에 사대주의라는 거는 이제 유교의 인습 같은 건데 그런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드러내고 있다. 비판적 인식. 법문용례는 그냥 번잡하다. 번거로운 예의를 갖추는 막 약간 양반들의 허장성세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욕된 후회로 세상이 떨어졌느니 신월같이 신월이 뭔진 모르겠지만 슬프다고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거에 주목하시면 돼요. 신월은 초생달이거든요. 몰라도 돼요. 그냥 비유적 표현이구나. 달이죠 달? 초생달같이 슬픈 제 족속의 태반을 보고 태반 애기 태어날 때 같이 따라 나오는 거요. 내 스스로 시적 화자가 표출되어 있네요. 내 스스로 고고의 곡성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이런 거 꼭 보셔야 돼요. 무조건 보셔야 돼요. 안 보면 못 푸니까 이걸 낸 이유가 안 보면 못 푸니까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주석을 달아놓는 거죠. 어이 뜻을 고전시가도 마찬가지고 내 스스로 고고의 곡성을 지른 것도 아니련만 명이나 길라에서 할머니가
돌매, 돌산이라고 이름을 지었다오. 돌처럼 오래 살라고요. 왜? 할머니도 약간 시대적으로 이거 약간 애가 태어나서 금방 죽을 것 같은데 시대적으로 일제강점기고 하니까 그래서 일제강점기가 시작될 때라서 할머니도 그런 부정적 현실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애가 태어났는데 금방 죽을까봐 돌매라고 이름 지었다오. 이 할머니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손자에 대한 할머니의 애정, 소망, 제발 길게 살아라 이런 소망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 문제에 나올 거예요. 아마 고고의 곡성이라고 해서 태어나면서 탄생하면서 우는 소리인데 이거를 죽음의 이미지와 같이 연결시켜서 조금 긴장감을 형성한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맞죠? 예. 자, 시하겠습니다. 보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인이 샤갈이 그린 그림을 보고 거기서 연상되는 이질적인 이미지를 병치함으로써 봄의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그냥 보기에 나와 있는 말들 중심으로 해석을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샤갈의 마을에는 3월에 눈이 온다. 이때 눈이 보통 겨울의 이미지인데 여기서는 봄의 생명력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봄을 바라고 서 있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이 바르르 떤다. 새로 돋은 정맥과 눈은 보기에 있는 것처럼 이질적인 좀 다양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 소재들인데 이때 이게 봄의 생명력이다라는 거를 알고 보면은 새로 돋은이라는 말이 조금 탁 걸리고 그다음 바르르 떤다가 너무 춥다 이게 아니라 생명력의 이미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기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갑니다. 자, 그리고 그런 눈이 그런 관자놀이에 돋은 새로 돋은이란 말을 반복합니다. 시어 반복하고 있네요. 시구도 반복하고 있고 정맥을 어루만지면서 눈은 수천 수만의 날개를 달고 무슨 법? 화류법, 자연물을 마치 이제 살아있지 않은 것을 살아있는 것처럼 화류법 쓰고 있고요. 하늘에서 내려와 지붕과 굴뚝을 덮는다. 자, 3월에 눈이 오면 반복이죠. 겨울 열매들이 다시 올리브빛으로 물이 든대요. 좀 이국적인 느낌이 있고 또 다시 환상적 느낌도 있고 좀 초현실적인 느낌이 있죠. 이게 왜냐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눈이 이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열매들이 올리브빛으로 물이 들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생명력이 있다. 밤에 안악들은 아궁이에 가장 아름다운 불을 지핀다. 이때 안악이나 아궁이는 보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 이게 약간 샤갈이 그린 그림에서 연상되는 그런 어떤 이미지라고 볼 수는 없고 얘는 오히려 시인이 자기의 고향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그 시골에 있는 시골 풍경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의 고향의 이미지를 투영시킨 단어다. 좀 시골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좀 향토적이고 그런 시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히 표현법을 할 것도 없네요. 뭐 반복 쓰고 있고 화류법 쓰고 있다. 자, 그 다음에 19번에 아주 간단하게 풀릴 텐데 1번 시간과 관련된 표지가 여기 보시면은 바로 융이 2년 나와 있어요. 그쵸? 일제강점기 막 시작될 때인데 연호라고 했죠. 근데 그걸 몰라도 밤 이것만 봐도 시간적 표지 맞습니다. 따시는 3월이 있으니까 이러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시에서 시적 배경이나 공간적 배경, 그러니까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이 있으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쓴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 아이고 잘 안 보이네요. 2번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서사적 사건을 드러내고 있다. 서사적 사건을 들려준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가에만 맞고 나에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 객관적 관찰 이미 가나 둘 다 틀렸죠. 예, 자기 주관적인 어떤 인식 다 드러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4번 암울하고 예를 들어 까마귀가 운다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까마귀 검은 뭐였죠? 검은 검정 포대기 같은 까마귀 울음소리 이런 거 자체가 그 시적 화자의 암울한 인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관적으로 서술한 거죠. 그렇죠? 아닙니다. 4번 암울하고 비관적 가만 맞아요. 나는 아니고. 자, 5번 자연물을 살아있는 대상으로 묘사했다. 맞죠. 눈, 나에는 맞죠. 나는 눈 있었지. 그리고 화자가 느끼는 이국적인 세계, 그것도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해서 맞죠. 그죠. 샤갈의 마을, 올리브빛 이런 것들이 좀 이국적이죠. 예, 됐습니다. 가는 아닌 거 아실 테니까요. 네.
그리고 20번 갈게요. 20번. 적절하지 않은 건데 일단 적절하지 않은 거는 너무 독해만 했어도 그냥 4번 이렇게 나와. 무슨 감격이야. 계속 지금 우울하다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출생했을 때 자기가 기억이 나진 않겠지만 약간 이제 주워 들은 거하고 네가 태어났을 때 이때 일제강점기 시작될 때였어 라는 어떤 주변 사람들 어른들의 그 당시 어른들의 말이나 아니면 자기 상상을 덧붙여 가지고 얘기한 거겠죠. 감격은 아니죠. 그쵸? 예, 그 다음에 나머지가 왜 맞는지는 확인하세요. 청각의 시각화, 방금 아까 얘기했었던 까마귀 울음소리를 검정 포대기 같은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고, 그 다음에 2번 시대 상황과 대비되는 자연의 모습 알죠? 아름답다, 다채롭다, 천년을 다채해서 그렇게 나와 있죠? 남풍 나오고요. 3번 대꾸 형식, 엄마는 어떻게 했고 아빠는 이렇게 했다. 분위기 어때요? 일단 시대 현실은 우울하지만은 화자의 출생을 좀 부모님들이 기대하고 있고 뱃속에 있는 아이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5번 울음소리에서 연상되는 상반된 의미, 고고의 곡성 기억하시죠? 태어날 때랑 그 다음에 태어날 때 아이가 탄생할 때 우는 소리랑 플러스 죽을 때, 그치? 사람이 죽으면 그렇게 해서 약간 긴장감 주는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할머니가 약간 애가 우는 소리가 약간 곡성처럼 들려서 할머니 귀에 그렇게 들린 거죠. 할머니의 인식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그 화자의 이름을, 그러니까 태어난 손자의 이름을 아유 돌매라고 짓자, 명이나 길어라 이렇게 쓴 거라고 했죠. 뭔가 애 울음소리가 불길하니까 그렇게 지은 겁니다. 됐죠? 21번 그대로 보기에 있는 말들로 다 해석을 해놨어요. 보기에 있는 말들로 다 해석을 해놨는데, 아이고 여기 있네 또 문제가. 잠깐만요. 아이고 이거는 갑자기 제 얼굴이 커지면 깜짝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하겠구나. 예, 저 안은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 이제 1, 2, 3, 4, 5번 보시면은요. 1번 샤갈의 마을은 시인이 그림 속 풍경에서 받은 인상을 투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답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3월의 눈, 사나이, 정맥, 이질적 이미지들의 병치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봄의 생동감 형성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보기랑 전혀 상충되지 않아요. 3번 얘는 사실은 보기를 안 봐도 시가 쉽고 보기가 쉽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보기를 그냥 보지 않는 게 어쩌면 더 편했을 수도 있는 3번 선지는 보기하고 사실 보기에서 알 수가 없어요. 판단을. 얘가 공감각적 이미지를 썼는지 안 썼는지 이거는 아예 보기와 상관이 없는 표현법이기 때문에 위시에 올라가셔야 되는 건데 3번이 답인 게 공감각적 이미지가 아니거든요. 시각적 이미지인 거 아시죠? 공감각 감각의 전인데 뭐 청각의 시각화 이런 건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시각적 이미지만 쓰고 있습니다. 자 4번 올리브빛, 예, 따뜻한 봄의 이미지. 그 다음에 안악 아궁이 아까 얘기했죠? 고향 마을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로 전이시켰다. 원래 좀 이국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인데 이런 어떤 향토적 시였어서 고향 마을을 떠올린다. 고향 마을을 약간 투영시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번이 답이에요. 너무 단순하죠. 그럼 표현법을 안 썼어요. 이러고 떨어지는데 보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선지 자체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 들어갈게요. 한거 18곡. 자, 한거 18곡은요. 한거 18곡은요. 먼저 좀 말씀드려야 되는 게 고전소설, 고전시가는 일단 해석이 다거든요. 근데 이게 한거 18곡이 일단 기출에 좀 나왔었어요. 기출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 기출뿐만 아니라 이 한거 18곡이 기출에 나왔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고전시가들을 쭉 공부를 기출에 나온 걸 해보시면 어떤 일정한 고전시가를 해석하는 또 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종류의 시에서 사대부가 그 사대부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삶의 태도가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죠. 계속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보기에도 있고 이 글 자체도 지금 어휘풀이로도 계속 강조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사대부가 1차적으로 가지는 삶의 어떤 의무, 삶의 태도, 삶의 모습이 가장 의무적으로 생각하는 건 일단 입신양명을 해서 입신양명 여기서 뭐 공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입신양명이거든요. 이름을 떨치는 거. 그래서 입신양명에서 관직에 올라서 임금 옆에서 나라에 충성을 다하고 임금을 도와서 임금을 보필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린다. 백성들에게 혜택을 베푼다. 일단 1차적으로 추구하는 건 그런 삶의 태도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저런 이유로 화자가 뭐 과거 급제를 못했다든지 과거에 계속 떨어진다든지
벼슬을 했는데 자꾸 당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유배된다든지 몰려난다든지 숙청된다든지 뭐 이런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결과적으로 임금 옆에서 임금을 보필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은 아, 안 되겠구나, 세상이 내가 필요 없나 보다, 세상이 나를 버렸다, 약간 이렇게 인식하거나 해서 내가 쓸 데가 없구나. 그럼 뭐 어떻게 자연 속에 들어가서 은거의 삶을 살면서, 은일지사라고 하죠, 은거하면서 그냥 수양을 해야겠다, 내적 수양하는 삶을 사는 것도 괜찮아, 안분지족 안빈낙도의 삶을 선택하는 거, 이게 이제 두 번째 삶의 방식인데 이 시에서 그런 인식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보통 이 두 삶 속에서 갈등을 해요. 왜냐면 1차적으로는 임금 옆에서 뭔가 관직 생활하면서 보필을 하는 게 1차적 목표이기 때문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는 자연으로 돌아갈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결과적으로 이런 시들은 대부분 자연의 삶을 선택하고 또 거기서 만족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삶의 방향성에서, 두 가지 삶 속에서 내적 갈등을 겪다가 결과적으로 자연에 돌아가서 사는 안빈낙도, 안분지족, 자연 귀의 삶을 선택을 한다 이거죠. 근데 간혹 이제 이 시가 길잖아요, 연시조니까. 근데 간혹 어떤 문제에서는 이게 이제 아시면 보면 보이시겠지만 1수부터 4수까지는 1, 2, 3, 4는 계속 두 가지의 삶의 모습에서 관직을 하기 위해 추구할 것인가, 입신양명의 삶을 추구할 것인가, 그게 안 되니까 자연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걸 고민을 하다가 사실 이렇게 8수에서 딱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즉 화자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기 전까지를 딱 잘라서 예를 들어 1수에서 4수까지만 놓은 다음에 지금 이런 두 삶 사이에서의 내적 갈등이 해소됐게 아니면은 심화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을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나온 건 끝까지 거의 끝에 부분까지 나오기 때문에 몇 수까지 나오죠? 17수까지 거의 끝까지 나오기 때문에 총 19수인데 18곡인데 서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어디까지 나와 있는지, 내적 갈등이 심화되는 부분에서 끝나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삶의 방향을 딱 잡아가지고 그게 극복이 되는 건지 그걸 좀 확인해 보시라,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들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쉽거든요. 생평이 평생이에요. 거꾸로 가끔 한자어 중에 이렇게 거꾸로 했을 때 그냥 바로 뜻이 확인되는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평생에 원하는 것이 유교, 유학 공부하는 사대부니까 충효뿐이구나. 되게 관념적 가치죠. 이 두 일 말면 금수 뭐죠? 금수가 고전 시가에 나올 땐 딱 둘밖에 없어요. 하나 짐승, 몬스터 뭐 이렇게 짐승, 동물이요. 아니면 두 번째 수놓은 비단. 근데 수놓은 비단으로 나올 때는 금수나 다를 소냐 이렇게 여기 다를 소냐 똑같이 나와도 금수와 같은 뭐 이렇게 해서 수놓은 비단 같이 아름다운 자연 이렇게 나올 때도 있으니까 그냥 두 가지로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건데 한자를 몰라도 느낌 보면 알잖아요. 충효를 하지 않는데 수놓은 비단과 다를 소냐 이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짐승이나 다를리야, 짐승과 같다. 마음에 하고자 하여 십제 황황하노라. 그냥 이렇게 밑에 나오죠. 이렇게 막 허둥지둥했다는 얘기죠. 벌써 딱 내적 갈등의 필링이 느껴지죠. 바쁘다 이겁니다. 이루지 못해서. 두 번째, 개교가 이렇더니, 개교는 이리저리 견주어 보는 건데 이게 2008년이었나? 그 정도에 이제 얘가 평가원 시험으로 나왔을 때는 이게 1수를 유기적으로 연결시켰을 때 2수의 개교, 즉 견주어보다의 대상이 뭐냐 해서 충과 효와 관련돼 있다. 충효와 관련돼 있다. 그러니까 충과 효 사이에서 뭔가 이렇게 견주어보다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평가원에서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EBS에서는 한 2018년이었나요? EBS에서는 견주어 본다는 걸 약간 고사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있었던 이야기가 친구와 글솜씨를 계속 견주어 보다가 약간 내가 잘 썼네, 네가 잘 썼네 이렇게 좀 헛짓하다가 글솜씨만 자랑하다가 그러다가 보니까 공명이 늦었다. 막상 해야 되는 관직 생활에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과거 급제가 늦었다. 과거에 합격하는 게 늦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뭐 그 정도가 있다는 거, 해석이 그 정도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고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부급 동남. 밑에 보면은 이리저리 바쁘게 공부의 어떤 성취를 얻으려고 이리저리 바쁘게 공부해도 여공불급 이루지 못할까 하는 뜻을 뭘로 이루지 못해요? 공명이요. 이때 공명이랑 똑같은 게 뭐냐면 입신양명. 입신양명이랑 똑같은 게 뭐냐면
관직, 그리고 임금을 곁에서 임금보필, 이 정도랑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세월이 너무 빠르게 흐르니 물 흐르듯 한다는 참고로 비유인데 무슨 상투적, 관용적 비유입니다. 관용적 비유를 써서 물 흐르듯 한다, 못 이룰까 하노라 하여라. 예, 안타까운 정서죠. 안타깝다. 자, 사수, 삼수는 빠졌어요. 사수. 강호에 놀자 하니, 이제 두 삶 속에서 갈등하는 건데, 강호는 자연이죠? 자연에 있자니 놀자 하니 성주, 임금을 버리겠고, 임금을 섬기자 하니 소락. 이때 소자가 뭐 어디에 위치하다 그럴 때 소자인데, 자연에서 즐기는 즐거움, 자연 속의 즐거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연 속의 즐거움에 어긋나네. 호온자, 그때도 시적 허용이 있었나 봐요. 호온자, 강조하는 거죠. 기루, 갈림길. 자, 기루는 갈림길이에요. 이쪽 길이야, 이쪽 길이야. 갈 때 몰라 하노라. 내적 갈등 나타내고 있죠. 자, 출하면 치군택민, 처하면 조월경운. 이게 약간 이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지금 편집이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출하면 치군택민, 세상에 나가면 치군택민, 군주 나오고 백성 나오는 거 보니까 뻔하죠. 세상에 나아간다. 즉 관직 생활하면 이렇게 임금을 보필해서 백성을 다스리고, 처하면 들어오면 어디에? 차연에 들어오면 조월경운. 한자를 잘 몰라도 이렇게 눈치가 있으면 월하고 운 나와 있으니까 뭐겠습니까? 자연 속에서 사는 거죠. 뭐 자연과 함께 낚시하고, 경작인데 농사도 하고 이런 겁니다. 명철한, 현명한 군자는 이걸 두 개 다 즐기니, 일월사는 일할사, 이것을 강조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 두 개를 모두 즐기니, 모두라는 약간 의미를 제가 집어넣어 봤어요. 두 삶 모두 즐기니, 하물며 부귀, 몸이 부귀해지는 것은, 즉 높은 관직에 올라가는 것은 위기라. 뭐 그 당시에 당쟁이 심했나 보죠. 우리나라에 당쟁이 안 심했을 때 있습니까? 부귀는 위기라. 빈천거, 가난할 빈자잖아요. 벌써 아시겠죠? 빈천하게 살겠다. 뭐야? 자연 속에서 안분지족, 안빈낙도 하겠다. 즉 선택했어요. 선택을 했어요. 내적 갈등을 사수까지 오질나게 하다가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나 빈천거 해야지. 됐죠? 내적 갈등 약간 해소될 것 같은 필링이 느껴지죠? 예전에 시험에 나왔을 때는 여기까지만 낸 거예요. 사수까지 내고 내적 갈등 해소됐게 안 됐게, 해소됐으면서 엥 이렇게 틀리게 하는 거 뭐 단순하죠. 자, 선택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선택했어요. 내적 갈등 해소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고 나서 내 선택에 대해서 약간 정당화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행장유도하니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두 삶 중에 두 개를 다 얘기를 해준 거야. 나라에서 나한테 관직을 줘. 내가 세상에 나아갈 수 있었어. 그러면은 백성을 다스리고 임금을 보필하고, 유도, 버리면은 그러니까 버리면은 자연 속에서 너 그냥 정신을 수양하지 뭐. 두 삶이 다 있으니 버리면 근데 버렸네? 그럼 나는 구태여 구하지 않아. 뭐를? 관직을, 공명을, 입신, 양명을. 됐습니까? 산지남, 수지부, 산하고 물이니까 자연 속에서 병들고 늙은 나를, 자연 속에 사는 병들고 늙은 나를 뉘라서 누가 회보미방하니, 야, 너 같은 현명한 선비가 처박혀 있으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아. 어여 나와, 빨리 나와 라고 하면서 오라 말라 하겠어. 나보고 오라 말라 안 할 거야. 난 어차피 병들고 늙었거든. 아무도 부를 사람이 없어서 나는 괜찮아. 이제 자연 속에 있을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보기를 보시면 불렀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좀 겸손하게. 사실 불렀는데. 성현, 성인 군자겠죠. 맹자님, 공자님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성현이 가신 길이, 성현의 길이 사대부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죠. 만고의 한 가지라. 처음 예전부터 지금까지 아주 오랫동안 한 가지였다. 뭐야? 은하거나, 숨을 은자, 은거, 숨거나, 현거나, 나가거나, 세상에 나가거나, 자연 속에 숨어 살거나, 일도다, 도. 그 도가 어찌 다르리. 둘 다 다르지 않다. 둘 다 하나의 사대부의 삶이다. 성현이 가신 길이다. 일도요. 일도, 하나의 도요. 아까 몇 수였죠? 사수. 사수에서는 이렇게 기로라고 생각했잖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해서 갈등을 열라 때렸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의 도다. 두 개가 일도다. 하나의 도다. 다르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자연 속의 삶을 선택한 것도 임금 옆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거랑 다르지 않아. 두 삶이 다 하나의 도야. 어떤 걸 추구해도 돼. 근데 문제는 아까 팔수에서 이미 결정 내렸다는 거죠. 나는 자연 속의 삶을 선택할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선택한 자연 속의 삶이
그 또 다른 삶의 태도인 관직 생활하면서 임금을 보필하는 삶과 다르지 않아. 어떤 의미에서 성현이 가신 길이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계속 쭉 자연 속에서 안 빛납도 안 분지족 할 거야 라고 끝나고 있는 시입니다. 잊지 마세요. 팔수에서 이미 자연을 선택했다는 거, 내적 갈등을 그런 식으로 해소했다라는 거 알겠죠? 오, 날씨인데 날씨는 글쎄요. 추억에서를 굳이 제가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이제 다시 옮겨야겠구나. 추억에서. 그러니까 어떤 추억입니까? 좋은 추억은 뭐 좀 쓸쓸한 추억이에요. 가난했는데 엄마 가난해서 남매 시적화자랑 뭐 누나였는지 여동생이었는지 아무튼 자식을 놓고 맨날 신새벽에 나가서 밤중이나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추억을 얘기하면서 엄마에 대한 그리움, 연민, 보통 연민의 감정이 좀 더 강하겠죠. 우리 엄마 울었을 거야 이러는 거 보면 연민의 감정이 좀 더 강할 겁니다. 이 시를 모르는 친구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 대신해서 한 번쯤 하고 잠깐 그래도 한번 살펴는 볼까요? 진주 장터 이런 거 나오면 사실적 지명이니까 지명, 구체적 지명이니까 사실성을 부여한다. 이 정도. 엄마가 생어물 전에 다녔나 보죠. 생계의 수단이 물고기 갖다 팔았나 보죠. 바다밑이 깔리는 해가 다진 어스름을 우엄매의 엄매, 엄마 사투리 썼네요.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에 핏바라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할 수 없이 은전만큼 돈이요. 돈. 손 안 닿는 한이던가. 자, 엄마가 한스러웠다는 얘기인데 무슨 한? 은전만큼 손 안 닿는 한. 즉 가난의 한이죠. 그치? 울엄매야 울엄매 하면서 엄마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반복하고 있다. 울엄매 시어 반복으로 안타까운 마음. 별밭은 보통 별밭은 반짝반짝 하는 건데 여기서는 뭐 굳이 얘기하면 희망? 별밭은 또 그리 멀리 있어서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 안 돼요. 골방에 안 돼요. 골방까지 못 왔다고요. 그러니까 손시리게 떨던가 동일한 문장 반복하면서 당시 어떤 부정적 현실을 강조하고 있죠. 진주 남강 또 나왔네. 예, 진주 남강 이런 거 구체적 지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진주 남강 말다 해도 오명가명은 원래 오며가며 엄마가 오며가며 이런 뜻인데 이응을 울림소리를 넣어서 음악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엄마의 힘겨운 삶. 울엄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달빛 받은 옹기 전에 옹기들 같이 비유하고 있죠. 이렇게 옹기들이 반짝반짝 한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동글동글 해가지고 에이고. 자, 반짝반짝 달빛 받아서 막 반짝반짝 하잖아요. 이렇게 반짝반짝. 자, 이렇게. 자, 근데 둥글고 반짝거리는 거 뭐가 생각납니까? 글썽이고 반짝이는 거 뭐가 생각납니까? 울엄매의 마음 늘 옹기같이 울었겠지. 자, 눈물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엄마 울었을 거야. 이걸 굉장히 아름답게 달빛 받은 옹기 전에 옹기들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옹기 전에 옹기들에 빗대어서 엄마의 눈물, 엄마의 슬픈 마음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는 아름다워요. 자, 그 다음에 글쎄요 얘는요 지금 딱 그거죠. 고전시가의 운율 형성, 그치? 그 다음에 현대시는 어떤 식으로 운율을 형성하는가 해서 포인트만 좀 잡아볼게요. 보통 이제 운율은 반복인데 고전시가는 외적 규율이라고 하고 현대시는 내적 규범이라고 한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사음보, 그 다음에 시조 같은 경우에 민요는 삼음보고요. 고려, 소교, 고려가요도 삼음보죠. 종장 첫 음보는 삼음절. 자,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시조의 종장의 음수율 어떻게 정해져 있죠? 대부분 3, 5, 4, 3. 즉 두 번째 음보의 글자 수가 더 항상 많죠. 이렇게 첫 번째보다. 자, 아시고 계시잖아요. 3, 5, 4, 3. 3, 6, 4, 3도 되고 3, 6, 5, 3 이 정도도 괜찮습니다. 삼음절을 유지하고 둘째 음보는 그보다 길게 하는 규율을 따른다. 방금 얘기했어요. 현대시에서는 이런 외적 규율은 없는데 내적 규범이 있는데 그 대신 내적 규범에서 말소리, 이때 말소리라는 건 쉽게 말하면은 자음, 울림소리 반복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말소리니까 휴지는 그냥 단어와 단어 사이에 이렇게 떼어놓고 잠깐 호흡을 쉬는 겁니다. 휴지, 쉴유자잖아요.
그 다음에 고전시가에 없었던 쉼표, 쉼표도 반복적으로 쓰이거나 이러면서 맞춤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쉼표를 하거나 맞춤표를 했다는 건 그만큼 호흡이 조절된다는 얘기예요. 쉼표 같은 경우는 쉼표가 있으면 호흡을 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쭉 말할 수 있는 문장도 중간에 쉼표를 했으면은 호흡이 딱 거기서 약간 느려지면서 완만해지면서 한번 쉬어가면서 호흡, 리듬감, 호흡이 조절되면서 리듬감을 형성할 수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이 더 커졌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말소리, 휴지, 쉼표, 받침표 이런 것들은 내적 규범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내적 규범이다. 자, 여기 나온 건데 굳이 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여기 나온 거 뭔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전시가랑 현대시가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이 다른데 지금 현대시가 그럼 어떻게 돼 있느냐? 지금 현대시가 이런 고전시가의 리듬을 강하게 보여주는 게 있고 대표적으로 김소월의 시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런 식으로 김소월은 주로 이제 전통적인 율격, 삼음보의 율격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상의 시는 거의 율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산문시에 가깝고 심지어 이상하시죠? 좀 이상한 시 쓰는 사람인데 뭐 오감도 이런 거 아시나요? 13명의 아이, 13인의 아이가 무섭다고 하고 그 중에 어떤 아이가 무서워하는 아이라도 줬어 이런 건데 아니면 거울 이런 시들인데 거울 앞에 선 내가 거울을 보면서 뭐 제가 두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상의 시는 띄어쓰기도 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래서 운율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시라서 이렇게 한국의 현대시가 운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김소월과 그 다음에 그런 것 따위 1도 없는 이상 사이에 각각의 좌표를 찍는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됐죠? 자, 22번 문제를 볼게요. 너무 다 맞는 문제긴 한데 의문형 어미 일단 가시가 그 고전시가 한권 18곡인데 고전시가에서 의문형 어미 고전 문학 작품 나왔는데 의문형 어미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럼 거의 70-80%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워낙 서리적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시만 보시면 보세요. 한이던가 손시리게 떨던가 반짝이던 것인가 의문형 어미 종결어미 반복해서 정서를 강조하고 있죠. 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 특정 대상 대화는 둘 다 없고요. 시적 공간의 탈속성 글쎄요. 가시에서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자연의 공간을 선택해서 간다고 했지 실제로 자연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고 이런 공간의 탈속성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내가 거기서 살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나와야 돼요. 그런 건 세속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공간이 나와야 돼요. 자, 4번. 계절적 배경인데 조금 그런 게 일단 가시는 아니지만 나시에서 약간 겨울이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좀 애매해요. 왜냐면은 손시리게 떨던가 추운 밤 이런 거니까 이게 가을인지 늦가을인지 아니면 겨울인지 아니면 초봄에도 되게 춥거든요. 초봄인지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어서 이런 거는 계절적 배경이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자, 5번 의성어 어때요? 일단 가시는 없고요. 5번에 의성어는 없는데 나시에서 글성이다 반짝이다 이거는 의태어는 맞거든요. 의태어는 맞습니다. 근데 일단 의성어는 없어요.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23번이요. 23번은 사실은 해석하면 끝이에요. 그렇죠? 1번. 제가 아까 정리 한번 했어요. 부급동남은 이수까지 부급동남 바쁘게 뭐래 공부하려고. 왜 공부해? 관직생활 하려고. 관직생활 왜 해? 입신양명 왜 해? 임금 섬기려고요. 임금을 섬기면서 왕을 보필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려고요. 그러니까 1번 맞죠? 그쵸? 답이 아니네요. 자, 공명을 이루기 위해서 공명. 부급동남 성주 섬긴다. 공명을 이룬다. 이건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자 보세요. 17수라고 했어요. 17수에 성현이 가신 길인데 오해하시더라고요. 17수에 선생님 성현이 가신 길이 둘 다 합쳐서 하는 거니까 공명도 맞지 않아요. 하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말했죠. 사수까지 갈등하다가 8수에서 결정 지었습니다. 성현이 가신 길이 둘 다인데 나는 자연 속에 응거할 거야. 그러니까 이미 8수에서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 17수에 화자가 따르고자 하는 선택한 성현이 가신 길은 두 개 중에서 어디? 자연을 선택한 삶이죠. 이수의 공명 아닙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답이 그래서 2번이죠. 2번이죠. 됐어요? 자, 3번. 제4수의 강호. 강호를 왜 선택했죠? 자연을 8수에 보면은 두 길 다 성현이 말한 17세에 말한 것처럼 두 길 다 사대부가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명철한 군자일수록 둘 다 즐길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이 시기가 부귀할수록 위기가 되는 높은 벼슬에 올라갈수록 몸에 위기가 오는 그런 약간 그런 부정적 현실인가 봐요. 뭐 당장이 심각했다든지. 그러니까 이때 부귀는 위기라 빈천거를 하리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빈천거가 강호를 선택하는 거죠. 예,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기로는 갈림길인데 이때 기로를 17수에서 하나의 도다. 둘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데 아니야. 하나의 도야. 하나의 도니까 어떤 삶을 선택해도 나는 자연을 선택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성현이 가신 길이야 라고 해서 내적 갈등 해소됐죠. 그 다음에 5번 빈천거 하면서도 똑같은 얘기예요. 17수의 도. 왜? 하나의 도니까 1도라고 했으니까 성현이 가신 길 1도다 라고 얘기했으니까요. 됐죠? 그러니까 이 시는 두 가지 포인트가 23번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는 부급동남 공부하는 거, 공명 추구하는 거, 성주를 섬기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약간 같은 뜻. 그치? 그 다음에 저쪽에 뭐 은거, 그 다음에 빈천거, 강호 선택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쪽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삶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보고 갈등하다가 나중에 합쳐지면서 내적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번은 정말 그냥 해석 문제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예, 답이 5번이죠. 아까 슬쩍 했는데 회보비방이 예, 회보비방이요. 회보비방이 아까 뭐였죠? 보세요. 아, 너같이 현명한 선비는 거기 응거하고 있으면 나라가 어지러워지니까 얼른 나와라는 조정의 권유 자체였겠죠. 이리 나와라고 권유하는 말이니까 그냥 해석 문제입니다. 나머지 충효 이루고자 했겠죠. 하고자 했다 나오죠. 10제 황황 뭐 했어요? 공명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거죠. 공명. 그 다음에 행장유도 이거 다 유교적 출처관 보기에 있습니다. 유교적 출처관이 뭐라고요? 여기 나와 있어요. 뜻을 얻으면 백성에게 베풀고 얻지 못하면 자연 속에서 가로치고 자연 속에서 자신을 수양한다. 행장유도 맞습니다. 유교적 가치관 출처관. 그 다음에 출처는 출은 나가는 거고 처는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출은 합친 거예요. 출처 자체가 나가거나 세속에 나가거나 현실에 나아가거나 정치를 하거나 아니면 자연 속에 들어오는 거 두 개를 합친 겁니다. 병들고 늙은 나 표면적 이유죠. 누가 나를 오라고 하겠어. 나 부르지 마 라고 이제 거절하는 이유다. 난 병들고 늙었어요 라고 표면적 이유로 거절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넘어가 볼게요. 나시 네, 적절하지 않은 건데 얘도 뭐 쉬우니까 일단 3번이 답인데 미친 거죠. 이거 틀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가 아니라 없어요. 없는데 나머지에서 쌀만한 게 있나? 그 정도, 이 정도 진주 남강 공간적 구체성 됐죠? 그 다음에 글썽이고 반짝이던 거는 엄마의 눈물을 환기시킨다 이 정도. 그 다음에 항상 이렇게 시간적 배경을 드러내는 말은 분위기를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빛바라는 눈깔을 은전하고, 왜냐면 빛바라는 눈깔이 동그랗고요 반짝반짝하니까 은전도 동그랗고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래서 은전만큼 손한다는 한이던가 라고 해서 한의 정서 유발한다. 무슨 정서? 가난으로 인한 한의 정서요. 손 안 닿는다고 했으니까. 자, 26번은 한번 볼까요? 내적 규범하고 외적 규율. 그렇죠. 그거 차이점인데 일단 상음보 아니죠? 외적이죠. 외적 규율이었죠. 그 다음에 한번 해보셨어요? 이런 건 한번 해보셔도 나쁘진 않은데 자, 가시에서 각수 보시면 모든 수를 보시면 다 3543처럼 두 번째 음보에 둘째 음보가 첫째 음보보다 글자 수가 많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3번 울림소리를 반복하긴 했어요. 예, 3번 맞죠? 다? 울림소리 뭐 울엄매야 울엄매. 일단 리을하고 미음 받침 반복했죠. 그렇죠? 그래서 울림소리 반복으로 리듬을 형성했다. 이거 뭡니까? 아, 당연히 내적이죠. 내적 규범이죠. 그 다음 오명가명은 외적 규율 자체가 잘못됐고요. 일터의 무료한 삶에 이것도 잘못됐어요. 뭐가 생동감이야. 그게 아니라 무료하다는 것도 잘못됐고 이거는 엄마가 너무 힘겨운 삶인 거죠. 신새벽에 나갔다가 밤중에 들어오면서 오명가명 얼마나 힘겨워요. 그래서 힘겨운 삶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그 다음에 5번 이름부터 사명까지 쉼표로 연을 마무리했는데 그거 뭐라고요? 이것도 역시 쉼표 마침표다. 뭐다? 내적 규범이다. 문제가 너무 쉬웠죠? 자, 6월 갑니다. 박봉호의 휴전선이에요. 얘도요 그냥 휴전선 하면은 우리나라 그 학생들이라면 대부분
아시죠? 예, 이건 분단의 현실, 휴전선, 분단의 현실, 6.25 전쟁 직후 분단의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 드러내면서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이게 태도를 보니까 화자가 말하는 걸 보니까 아, 우리는 이 현실을 극복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겠는가? 즉 이렇게 현실에 그냥 뭔가 수동적으로 그쪽 꽃이 약간 그런 거잖아. 수동적으로 요런 자세로 그냥 순응하는 그런 자세로 살면 될까? 안 된다는 얘기죠. 극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볼까요? 이것도 연계긴 해요. 연계. EBS 연계입니다.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믿음, 신뢰를 잃었네 서로. 그렇지, 전쟁이니까. 예. 어두움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둥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그런 또 다른 전쟁, 그치? 휴전이니까 우리가 분단이 되었고 휴전이기 때문에 언제 다시, 아시죠? 얘기 안 해도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자세로 꽃이 되어 쓰는가? 이때 꽃은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어떤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 시어일 거예요. 그렇죠? 요런 자세로. 저 서로 응시하는 쌀쌀한 풍경, 아름다운 풍토는 이미 고구려 같은 정신도, 신라 같은 이야기도 없는가? 자, 이거는 단순하게 말하면 신라 같은 이야기와 고구려 같은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부정적이라는 건데,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하면은 고구려 같은 정신은 뭐야? 화자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보니까 좀 진취적인 거, 고구려 그럼 딱 진취적인 넓은 호방한, 그렇지? 그런 세계까지 진출했던, 저 중까지 먹어버렸던 그런 정신. 그다음 신라는 삼국통일했잖아요. 어쨌든 당나라의 힘을 빌리긴 했지만,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긍정적이야. 삼국통일, 통일이요. 자, 그런 정신은 없는가? 별들이 차지한 하늘, 지금 화자가 처해있는 상황과 대비적이죠.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나인데, 지금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상황인 거예요.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나인데, 이렇게 공존하는, 민족이 공존하는 그런 세계. 됐습니까? 그게 이제 보면서 안타까운 거죠. 우리도 저래야 되는데. 우리 무엇의 불안한 얼굴의 의미, 도대체 여기에 있었던가? 이렇게 별들은 하나의 하늘을 차지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나누어져서 서로 응시하고 쌀쌀하게 바라보고 있는 이 현실, 거기에 바로 우리의 불안한 얼굴의 의미가 있었던가? 모든 유혈은 전쟁이겠죠? 꿈같이 가고 지금도 전쟁 끝났지만 언제 전쟁할지 모르니까 이런 불안한 상황, 지금 아직도 정맥은 끊어진 채 분단이죠? 휴식인가? 야위어가는 이야기뿐인가? 의 부정적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언제 한 번은 불고야 말 독사의 혀같이 징그러운 바람이여 바람의 상징적 의미 부여해서 폭력적인 상황, 전쟁의 상황이 또 한 번 올 거다라는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고, 너도 이미 아는, 이때 너는 맥락상 바람이라고 보는 게 좋겠죠. 앞에 이거 바람, 그래서 바람을 의인화시켰나?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너도 이미 아는 모진 겨우살이를 또 한 번 겪으라는가? 아무런 죄도 없이 피어난 꽃, 죄도 없이 피어난 꽃은 우리 민족이겠죠. 우리 민족, 시방 이 자리에서 얼마를 더, 이 불안한 자리에서 얼마를 더 살아야 하는가? 아름다운 길은 이뿐인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다. 마지막에 산과 산, 수미상관이네요. 자, 수미상관으로, 자,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이 마주하는 이런 불안한 어두움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둥 같은 화산이 또 일어날 걸 알면서, 전쟁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면서 요런 자세로, 이때 요런 자세로 볼까? 꽃이 되어서 요런 자세, 현실에 순응하는, 적극적으로 현실 극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자세로 휴전선을 그냥 이렇게 내비둔 채로 계속 살아야 되나? 그럼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니까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가 쓰는가 해서 서리법을 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리법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즉 현실에 대한 극복, 극복을 얘기하면서, 극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극복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끝내고 있는 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시가 좀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나 봐요. 근데 우포는 막세는 사실 2017년 2017,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고2 모의고사에도 나왔던 지문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시는요 사실 그렇게까지는 어렵진 않은 게, 시적 화자가 시적 대상인,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면, 낯설다는 생각이 들면 기본으로 돌아가세요. 나머지는 보기에서 다 채워드립니다. 그러니까 보기를 읽을 때도 시적 화자가 시적 대상에 대해서 어떤 인식과 태도를 드러내고 있고 왜 그런가 정도를 좀 찝어서, 딱딱 찝어서 보기 읽을 때도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읽어보시면 더 쉬워요. 시에 적용시키기가. 근데 보기 없이도 지금 오포는 막세예요. 시적 화자가 시적 대상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근데 시를 시작을 했더니 뭐가 나와? 아니
시골장을 떠돌던 소리꾼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소리꾼과 우포늪 왁새는 무슨 관계인가 좀 집중하셔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중요한 건 우포늪 왁새인데 갑자기 소리꾼이 또 다른 시적 대상이 나오니까 둘 사이의 관계가 뭐지? 라고 보면은 이제 얘가 이 소리꾼이 꿈속에서도 이렇게 절창을 찾아 헤매 떠돌던 소리꾼이에요. 잠깐 여기서 시적 화자가 주로 말하고 있는 시적 대상은 항상 긍정, 화자에게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판단하면서는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소리꾼이 득음도 못하고 시골장을 떠돌았어. 술 마시고 막 어디 가서 깡패처럼 막 햄캐 부리고 그렇게 살았어? 그건 아닌 것 같아. 좀 연민의 느낌이 있죠. 근데 막걸리 한 사발이고 신명 한가락이면 그만이던 되게 소박했던 그 산에 벌써 좀 부정적인 느낌은 아니잖아요. 꿈속에서도 폭포 물줄기로 내리치는 한 대목 절창을 찾아 떠돌던 사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부정적 느낌 아니죠. 굳이 얘기하자면 긍정에 가깝죠. 좀 연민이거나 긍정에 가까운 대상인데 그렇게 노래를 절창을 찾아 헤맸는데 오늘은 나왔네. 우포늪 왁새의 울음이 되어. 벌써 딱 포인트 잡으면 사내하고 소리를 찾아 헤매던 사내하고 이 왁새는 동일시되는 대상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사내가 찾아 헤매던 그 예술의 경지가 바로 이 자연에 있었나 보다라는 걸 드러낸다고 보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술을 추구했던 삶인 거죠. 이 사내의 삶은 예술을 추구했던, 예술의 경지를 추구했던 그런 삶인데 그거를 이제 왁새 울음이 되어서 그런 예술의 경지를 획득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그 부분은 시적 화자의 상상력이지만 그러니까 시적 화자가 생각하는 예술의 경지가 바로 이 사내가 보이는 것처럼 뭔가 자연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그런 경지,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되는 그런 경지였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우황산 솔밭을 다 적시고 우포늪 둔치에 그 눈부신 봄빛 위에 자운형 꽃불을 질러 놓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시적 화자는 왁새 울음을 듣고 있고 그 다음에 우황산 솔밭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우포늪 둔치에 있는 자운형 꽃밭을 보고 있는 거예요. 봄에.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떤 상상을 한 거죠. 예술을 찾아 헤매던 예술의 경지 절창을 찾아 헤매던 어떤 사내가 있었다고 하자. 그 사내가 오늘 저렇게 왁새가 되어서 왁새의 울음이 되어서 그 예술의 경지를 획득한 다음에 솔밭을 적시고 자운형 꽃불을 질러 놓나 보다라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시적 화자가 생각하는 예술의 극치니까. 예술의 가장 최종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경지니까. 괜찮죠? 살아서는 근본마저 알 수 없었던 혈혈 단신 텁텁한 얼굴에 달빛 같은 슬픔이 낭만적이네요. 달빛 같은 슬픔. 이 엉켜서 이게 이제 문제에 보시면은 추상의 구체화라고 추상적인 어떤 관념적 대상의 구체화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달빛 같은 슬픔이 엉켰으니까 수염을 흔들곤 했다. 왜 슬펐겠어요? 아까 위에 나와 있었죠? 못 찾아서 예술의 경지를 살아생전엔 못 찾아서 늙은 고수라도 만나면 어깨 들썩 산 하나를 흔들었다. 이렇게 슬프게 살면서 필생 동안 그가 찾아 헤맸던 절창 소리가 적막한 늪 뒷산 솔바람 맑은 가락 속에 있었던가? 여기 있었단 말이야? 이건 시적 화자의 생각이죠. 상상이고 생각이죠. 거기 있었구나. 자연에 있었구나. 포기 보셨잖아요. 예술의 경지가 바로 자연의 아름다움에 있구나. 자연의 생명력에 있었구나. 소목장제, 토평마을 양파들이 여기서 토평마을에서 키우는 양파인가 봐요. 양파가 시퍼런 물살을 몰아칠 때 아마 5월이나 6월 정도 되면 양파가 파랗게 익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약간 자연의 생명력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연의 생명력. 시적 화자가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의 생명력을 예찬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시를 쓰고 있습니다. 일제히 깃을 치며 날개를 치며 동편제 넘어가는, 동편제 밑에 나와 있죠? 판소리. 그러니까 시적 화자가 왁새들 소리를 이렇게 상상을 통해서 이게 바로 그 털북숭이 산의 아까 그 산의 소리꾼 산의 영혼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왁새들의 울음소리가 동편제, 판소리라고 지금 시적 화자 귀에는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사내가 우포늪의 왁새가 되어서 자기가 평소에 생각했던 그런 살아생전 헤맸던 절창의 경지를 획득했다. 이런 걸 드러내는 거죠. 동편제를 넘어가는 저 왁새들. 완창 한 판 다 끝냈다고 하늘을 선회하는 소리꾼의 영혼의 심연이, 그러니까 왁새들이 뭐야? 소리꾼인 거야. 영혼의 심연이. 그 노래가 우포늪의 꽃잔치를 아까 자운형 꽃밭이었죠? 자지러지도록 무르익힌다. 왜 그럴까? 한마디만 하자면
아름다우니까 그 예술의 경지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꽃밭들을 마치 꽃잔치처럼 보일 정도로 불타는 것처럼 무르익힌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화자는 시적 대상으로 나오고 있는 우포는 왁새와 어떤 소리꾼 사내, 얘는 상상한 인물이긴 하지만 어쨌든 둘을 동일시킴으로써 화자가 생각하는 예술적 경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때 예술의 경지는 뭐다? 아름다운 예술의 경지는 뭐다? 절창, 경지죠. 어떤 경지, 극치에 오른 거죠. 아,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되는 어우러지는 경지구나. 약간 자연 쪽에 조금 포인트가 더 있는 것 같지만 자연의 생명력을 예찬하는 거 보니까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시적 화자는 긍정적이죠. 당연히 시적 대상인 이런 유포는 왁새나 그가 동일시되고 있는 소리꾼에 대해서 아, 긍정적이구나, 예찬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보기에서 디테일하게 다 말을 해줘요. 자, 그 다음에 주을 온천행. 주을 온천행이 왜 어렵다고 주로 하시는지 저는 죄송합니다. 잘난 체는 아닌데 이게 그 되게 많이 나오는 익숙한 소재, 익숙한 주제거든요. 뭐냐면은 자연에 가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니까 너무 좋아. 근데 그 자연과 이 인간의 보잘것 없음은 대비돼 맑고 깨끗한 자연과 인간의 어떤 교만함, 인간의 어떤 더러움, 화자 자신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자연을 떠나면서 아 나중에 또 와야겠다 아쉽네 라고 말하면서 떠나는 건데 글쎄요 그렇게까지 그렇죠? 어려운 건 아닌데 실제로 학생들이 좀 문제를 많이 틀렸었기 때문에 얘기를 해볼게요. 그 바위를 가리켜 어떤 건방진 옛사람은 오시만, 오가 나오자거든요. 내 마음과 같이 깨끗하다라고 했대요. 내 마음 같은 바위. 건방지네요. 교만하네요. 그보다 조금 겸손한 누구는 세심함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세심함은 한자는 몰라도 돼요. 여러분 근데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세수하다 할 때 세자인데 씻는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씻는 즉 깨끗한 마음을 정화시키는 그런 자연 그런 바위라고 불렀다. 기운차게 일어난 산발이 이곳에 이르러 어찌고 저찌고 다시 안 무너졌다. 필요 없는 건 안 할게요. 그 다음에 굉장히 시각적인 이미지가 강하죠. 이런 거 붉게 누렇게 검은 색채와 많이 나오고 있고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비유와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 정도 얘기할 거예요. 푸른 백옥보다 더 흰. 자, 이것은 분명히 자연이 흘려놓은 예술의 극치다. 자연의 이 아름다움은 예술의 극치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연은 그의 귀한 예술이 이 아름다운 자연이 홍진 아시잖아요. 붉은 먼지, 세속에 물들 것을 염려해서 이렇게 깊은 산속까지 숨겨 감춰놨던 것인가 보다. 어기까지 버스를 불러오고 이곳까지 2등 도로를 끌어놓은 것은 본래부터 그의 뜻, 즉 자연의 뜻, 겸손한 자연의 뜻은 아니었을 거야. 오직 사람만이 이런 거 태도 나타나죠. 오직 사람만이 장하지도 않은 그들의 예술을 세상에 천하에 뽐낼 기회를 엿보나 보다. 이때 자연과 인간이 정확하게 대비되면서 자연은 겸손하고 인간은 오만하고 교만해요. 뽐낼 기회를 엿보는 그래서 세태에 대한 어떤 인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비판적 인식 드러나고 있죠. 됐죠? 둘러보건대 이 골짜기에는 일찍이 먼지를 품은 미친 바람 혹시 여기서 고전시가에 그토록 많이 나오는 풍진이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던가요? 예, 먼지를 품은 바람, 풍진, 홍진 할 때 세속적인 거 미친 바람과 같은 것은 지나가 본 적이 아주 없었나 봐서 아득히 쳐다보이는 높은 하늘 아래 이 자연 속에 티끌을 품은 듯한 아무것도 없다. 뭔지 없다고요. 참 쉬운 건데 잠깐 내 자신을 굽어보니 그런데 나는 또 인간이잖아. 허옇게 먼지 낀 그 밑에 먼지 낀 또 그 속에 엎드린 먼지 낀 나는 그 티끼가 먼지예요. 티끌 할 때 먼지 모르는 순결한 자연 속의 쓰레기처럼 동떨어진 내 몸의 더러움만을 부끄러워하였다. 이해되십니까? 자연의 깨끗함과 대비되는 나의 더러움 먼지 같은 됐죠? 중략됐고 마지막에 바위 위에 잠깐 누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누워서 이것저것 마음이 좀 깨끗해지는 망각 모든 걸 잊고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합니까? 모든 걸 잊고 마음이 좀 이렇게 싹 깨끗해지는 걸 약간 무념무상의 경지라고 하는데 우주를 채우면서 막 망각이 끝없는 망각이 왔는데 이건 좋은 거야. 좋은 건데 그러나
추워지니까 시간이 지나 추워지니까 맞아 거리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들의 위치 뭐야 아 이제 돌아가야겠다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심암을 돌아보면서 가기 싫은 발걸음을 떼었다. 나중에 또 올게 라고 약속했대. 혼자 막 약속해 그치? 예, 나중에 퍼스를 데리고 또 와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떠나는 안타까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들어갈게요. 27번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가 되게 쉬운 게 독해만 좀 조금만 주제 분석 제대로 되면은 표현과 효과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가나다의 공통점이기 때문에 하나만이라도 이 여기 있는 설명에서 뭔가 가나다 중에 하나만이라도 뚜렷하게 뭐 맞지 않으면 그냥 지우면 돼요. 뭐 세 개 다 확인할 거 없잖아요. 그쵸? 1번 인간의 삶과 공간의 의미를 연결지어 주제의식을 구체화하고 있다. 사실 이것만 맞으면 뒤에는 당연히 어떤 표현, 그러니까 앞에 표현과 효과인데 표현이 맞으면 주제의식, 모든 표현은 주제의식을 구체화하기 위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말이 맞나 확인을 해봅시다. 가시가 휴전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휴전선이 있는 공간을 보면서 당연히 인간의 삶, 어떤 삶? 우리 민족이 처해 있는 현실을 연결지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지. 이런 분단 현실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강조하고 있죠. 두 번째 뭐였죠? 두 번째가 잠깐만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나서 우포늪 왁새. 벌써 제목부터가 우포늪입니다. 자, 우포늪이라는 생명력이 넘치는 자연의 공간을 인간의 삶과 어떤 예술을 추구하는 인간의 삶과 연결지어서 가장 예술의 경지는 뭘까? 가장 극치는 뭘까? 자, 이런 주제의식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되어 어우러지는 경지.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예술이다. 그쵸? 그 다음에 주론천에 말해야 되나요? 말해볼까요? 자연이 이제 이 무슨 암이었더라? 오심암? 오심암이라는 자연 속에 있는 그 자연이 공간적 배경으로 나오면서 인간과 자연을 대비하기도 하고 자연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기도 했고 1번 답입니다. 2번 갈등과 대립이 없는 화합의 세계는 일단 다에서 걸리고요. 다에서 일단 걸리고요. 근데 가는 맞아요. 가는 이것만 보면 가는 맞습니다. 갈등과 대립이 없는 화합의 세계 가가 맞다 했어.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까 했던 새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나인데 이게 맞는 말일 수밖에 없는 게 휴전선이 있는 지금 우리 인간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이 뭡니까? 갈등과 대립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대조군으로서 별들이 차지한 하늘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가가 맞죠. 근데 희망적 미래 예언이 잘못됐죠. 그쵸? 나시는요. 갈등과 대립이 없는 화합의 세계? 뭐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졌으니까 굳이 아니라고 어우러졌다 화합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약간 그렇게 말하기는 힘든 게 갈등과 대립이 없는 이란 말이 나오려면 보통 시적 화자가 뭘 노리고 냈냐면 지금 현재 갈등과 대립이 있는 어떤 부정적 현실이기 때문에 시적 화자가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삶으로서 갈등과 대립이 없는 화합의 세계를 드러낼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나시를 볼 때 이 갈등과 대립이 없는 화합의 세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틀린 말은 아닌데 굳이 이제 나시에 있는 그런 어떤 우포늪이라는 공간을 이렇게 표현하진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주제의식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나시도 좀 에러고 다시는 확실하게 아니고 가시에 대해서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별들이 차지한 세계가 끝끝내 하나다가 맞는 말이라는 거 그 정도로만. 그 다음에 역사적 상황을 직시함으로써 부정적 시를 극복하려는 참의식 정확하게 가시만 나다 다 아니고 나 아니고 다 아니고 아시죠? 가시는 정확한 설명입니다. 이런 걸 참여의식이라고 해요. 표방은 드러내고 있다. 4번 자연이 인간에게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한다. 일단 가에서 아니고요. 나는 뭐 그럭저럭 맞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는요? 다도 뭐 근데 자연이 인간에게 미친이라고 했는데 그 자연이 인간에게 미친 긍정적 영향이라고 한다면 뭐 아니라고 말하긴 힘들어요. 다시 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 차디찬 바위 속에서 이렇게 반드시 누워 눈을 감으니 끝없는 망각이 내 마음을 나도 인간이니까 긍정적 영향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자연에 대한 예찬적 태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일단 가가 아니고 나하고 다는 맞다고 합시다. 그 다음 5번 특정한 장소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한 장소는 뭡니까? 일단 이때 가는 휴전선이긴 한데 문제는 휴전선의 직접적 경험을 하는 건 시적 화자가 거기 직접 갔다는 게 드러나야 되는 건데 조금 약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도 할 수 있어요. 가시는
휴전선까지 가서 진짜 휴전선 보면서 얘기하는 건지 드러나지가 않기 때문에 좀 무리데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나는 우포늪 왁세는 맞습니다. 시적화자가 보기도 있지만 시적화자가 우포늪에 서서 우포늪을 바라보면서 상상한 걸 얘기하기 때문에 이건 직접적 경험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다는 무조건 맞죠. 근데 문제는 인간의 교만한 태도에 대한 비판은 나에는 없고 다에는 있으니까 이거는 다에서만 맞는 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서 X. 자, 그 다음에요. 28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 예, 가가 서리적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거, 예, 가시가 매번 이렇게 이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겠는가라고 해서 계속 나오고 있죠. 반복되고 있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청각의 시각화 나시에서 딱 한 군데만 얘기하자면 우푸늪 왁세 그 소리를 죄송해요. 다른 부분이에요. 네, 우푸늪 왁세가 아니라 여기 꿈속에서도 폭포 물줄기로 내리치는 한대목 절창 이 부분이 이제 정확하게 청각에 시각하고 왁스의 울음이 되어서 우황사 솔밭을 다 적시고 이것도 청각에 시각하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마치 우황상 솔밭을 다 적시는 것처럼 푸르니까 약간 푸른 물의 이미지로 드러낸 건데 그 정도.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해서 조금 뭐 애들 입장에서 좀 보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보기가 힘들 수도 있어서 일단 포인트는 폭포 물줄기로 내리치는 한대목 절창 여기가 청각이 시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폭포 한 줄기로 내리친다 했으니까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시에서 지금 휴전선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라고 했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요. 그냥 시적 화자의 생각을 지금 상황에 대한 휴전선이 있는 상황 그 공간 상황에 대한 우리가 처해 있는 민족이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쭉 그냥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서사적 구성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그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서사적 구성은 아까 했었던 정확하게 출생기, 유치원의 출생기, 내가 태어나기 전 그리고 내가 태어났을 때 알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이런 게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서사적 구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시에도요 딱히 시선의 이동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포늪 보면서 우포늪 왁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아이고 잘못 그렸네요. 둘 다 없다는 얘기였는데 예, 둘 다 없어요. 가시도 시간의 흐름이 아니고 화자의 내면만 얘기하고 있는 거고 판단, 내면, 화자의 생각을 쭉 그냥 얘기하고 있고 나시도 시선의 이동은 아닙니다. 자, 가시 동일한 시구의 반복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시 인물에 대한 이야기 활용한 거 아까 그 소리꾼이요. 맞죠? 일단 답은 3번이고요. 그리고 맞고 그 다음에 가와 나는 모두 화자의 인식을 근데 사실 5번 선지는요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시에서 다 맞아요. 그 시에 자연물이 나와 있기만 한다면 자연물을 얘기하고 있으면 그냥 가나시는 무조건 이 가나시뿐만 아니라 모든 시에서 그냥 맞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시적 화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바라보는 자연물의 대상, 자연물이란 대상에 대해서 묘사하거나 진술할 때는 다 자기의 어떤 인식, 자기의 정서와 태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선택해서 묘사하거나 진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적 정서를 환기하고 있겠죠. 자연물에 투영해서. 굳이 얘기하자면 가시는 별들, 그치? 별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하늘, 끝끝내 하나인데 이런 표현 자체가 자연물의 화자의 인식을 투영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 바람이 자연물인데 독사의 혀처럼 잔인한 바람, 그렇죠? 독사의 혀처럼 징그러운 바람이라고 얘기해서 화자의 인식을 투영하고 있죠. 나시는 말할 것도 없죠. 우포늪 왁세 소리, 그 다음에 우포늪에서 보는 자운형 꽃밭 이런 것들이 다 자운형 꽃밭이 그냥 불타오르고 있다. 불탄 것처럼 꽃들이 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포늪 왁세의 울음소리가 즉 소리꾼의 영혼의 울음이 영혼의 소리꾼의 소리가 우포늪의 자운형 꽃밭을 물들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무르익히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당연히 이런 거 다 화자의 인식이 반영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주제의식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답은 3번. 4번 가와 다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 보통 이런 거는 적절한 거 빼놓고는 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주제의식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그래도
1번에 이거는 맞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서로 믿지 못하는 얼굴이라고, 믿음을 상실한 얼굴이라고 처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맞다고 할 수 있지만 이거 진짜 말도 안 되고요. 자, 별들이 차지한 하늘, 하나로 이어진 세계, 너무 맞죠? 그래서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상황이었죠.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될 어떤 방향성이었는데, 아득히 쳐다보이는 높은 하늘 아래,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득히 쳐다보이는 높은 하늘 아래에 티끌을 품은 듯한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맞죠? 흠결 하나 없는, 티끌 하나 없는, 흠결 하나 없는, 흠집, 결함 없는 그런 세계를 자연을 예찬하는 태도죠. 그래서 드러내고 있다. 2번이 답입니다. 3번, 끊어진 정맥인데 분단 상황 나타내는 건데 삶의 의지 말도 안 되고요. 엄습하는 창기는요, 이게 딱, 자 보세요. 창기 바위에 누워 있었더니 몸을 식히며 스며드는 찬기가 있어서 어떻게 됐죠? 그냥 우리의 위치, 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돌아가야 될 때가 왔구나. 찬 기운을 느끼면서 이제 돌아가야겠다. 뭐 이 정도예요. 그리고 여기서 뭔가 아쉬움은 있지만, 자연을 떠나야 되는 아쉬움은 있지만 여기서 절망감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거 좀 오버인 거예요. 왜냐면 아쉬우니까 내년에도 와야겠다. 벗을 내리고 내년에 또 올게라고 마음속으로 약속하는 걸 보면 절망감은 진짜 오버죠. 그쵸? 그래서 절망감 일단 아닙니다. 잠시라도 정든 곳을 떠나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아쉬움 정도로. 그리고 찬기는 그 자체는 찬 기운 때문에 내가 가야겠구나,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 이제 집에 돌아가야겠다, 뭐 이런 거를 자각하게 만드는 계기 정도로만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징그러운 바람. 예, 맞죠. 여기는 맞고 전쟁이 올 수도 있다. 근데 미친 바람은 아까 뭐였죠? 미친 바람, 먼지를 품은 미친 바람이라고 해서 세속적인 어떤 더러움, 세속의 더러움,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는, 속세를 드러내는 단어였죠. 풍진, 그치? 그 다음에 꽃은 죄 없이 이런 자세로 해서 지금 현재의 부정적인 분단의 상황에 순응하는 존재, 수동적이고 순응하는 존재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근데 바위가 지나간 과거를 망각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바위는 그냥 자연의 일부로서 화자가 예찬하고 있는 자연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때 망각이란 단어는 되게, 저 같으면 여기를 냈을 거예요. 이 망각이란 단어가 좋은 뜻이냐 나쁜 뜻이냐. 왜냐면은 위에 가서 확인해보지 않으면은 이게 약간 애매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망각은 뭐야? 바위에 누워 있었더니 인생과 예술도 다 어디로 사라지고 오직 끝없는 망각해서 좋은 뜻이란 말이죠. 무념무상의 경지란 말이죠. 그래서 망각 자체가 좋은 뜻입니다. 자, 30번. 30번이야말로 정말 쉬운 문제. 근데 보기에서 아까 했던 말 다 여기 보기에 있는 말로 다 했어요. 뭐 지금 시적 화자는 우포늪에서 소리꾼을 상상하고 있고 이 둘을 일치화시키면서 소리꾼과 우포늪 왁새를 일치화시키면서 이런 어떤 소리꾼의 영혼이 절창으로 이끌어졌음을, 우포늪의 생명력이 소리꾼의 영혼을 절창으로 이끌었다는 걸 보여주고, 이건 뭐냐? 시적화자 생각할 때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조화를 이루는 세계에서 창조되는 예술의 경지, 그게 짱이다. 그 다음에 우포늪의 아름다움을 조화롭게 형상화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까지 1번 상상적으로 절창 됐죠? 2번, 이거는 위에 비를 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달빛 같은 슬픔이 얼굴에 이렇게 엉겨 묻어 있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삶의 비에 달빛 같은 슬픔에서 감각적으로 표현한 표현이다 했죠. 정확하게는 관념의 구체화라고 했는데, 비애를 감각적으로 구체화시켜서 표현했죠. 달빛 같은 슬픔 묻어 있었다. 3번, 그쵸? 절창을 우포늪에서 찾아냈다고 얘기했는데, 그 뭐냐면은 시가 소리꾼이 추구했던 절창의 경지가 바로 저 우포늪에 있었던가, 뭐 우포늪에 뭐에 있었던가 이렇게 하면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맞는 말입니다. 4번, 화자가 상상적으로 떠올린 세계를 현실적 공간과 결부하고 있다. 이거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건데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상상적으로 떠오른 세계는 딱 그거예요. 소리꾼 얘기 나오면은 상상적으로 떠올린 세계인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왁새 소리가 소리꾼의 소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상상적으로 떠오른 세계인 겁니다. 아시죠? 자, 봅시다. 뒤를 보면
토목 장제 토평마을 양파는 양파가 이렇게 익어갈 때 이랬는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 있는 실제 사실의 세계. 그 다음에 일제의 기술을 치며 날아가는 왁새들까지만 얘기했으면 사실적 세계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 왁새들을 어떻게 얘기했어요? 동편제에 넘어가는 즉 판소리를 부른다라고 얘기했죠. 왁새들 울음소리가 판소리를 부르는 것처럼 느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뭡니까? 이게 이제 이 얘기가 뭐냐면은 왁새들이 바로 소리꾼이다. 밑에도 나옵니다. 바로 소리꾼 심연의 영혼의 심연이라고. 그래서 소리꾼이다. 왁새들이 소리꾼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자체가 뭐의 결부입니까? 현실의 세계와 상상으로 떠올린 세계를 결부시킨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둘이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소리꾼이 상상의 세계에서 지금 만들어낸 인물이니까. 됐죠?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5번이 진짜 너무 틀렸잖아요. 5번이 진짜 너무나 틀린 말. 처음부터 애초에 왁스하고 완창을 한 소리꾼은 대비가 아니라 서로 같은 동일시되는 대상인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뒷부분은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근데 사실 5번 읽으면 5번 자체가 되게 모순이에요. 날아가는 왁새가 자연이면 완창을 한 소리꾼이 인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둘을 대비해서 자연과 인간이 통합되었다? 말 자체가 되게 이상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31번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글쎄요. 31번은 제가 솔직히 그냥 윗글을 안 보고 그냥 답을 하나 골라라라고 한다면 약간 문학을 좀 풀어본 친구들은 문학 기출을 꼼꼼하게 풀어본 친구들은 굉장히 4번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 당시에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었는데 끝까지 뭐 되게 대충 이게 아마 뒷부분에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다 못 읽었다. 근데 자세하게 못 읽었는데 4번을 딱 봤더니 이게 약간 그래도 한두 줄 읽고 왔더니 이게 뭐 자연을 예찬하고 대충 그런 건데 자연이 인간의 삶에서 자연이 티끌처럼 작아 보인다. 티끌은 약간 그런 어떤 인간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표현이었는데 인간을 부정적으로 화자가 자기 자신을 먼지 같다 티끌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 보면은 이게 어떻게 맞는 말이지? 라고 해서 이제 4번을 딱 고르고 넘어갔던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의외로 많이 틀려서 뭐 확인을 좀 해봅시다. 1번 A. 가을의 풍경을 효과적으로 그려내기 위해서 그 앞부분 기억하시죠? 여러가지 색채 이미지 써서 붉다, 흰 구름 이런 거 푸른 하늘 해서 감각적인 문체 사용하고 있다. 감각적 문체가 뭡니까? 그냥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묘사적이다. 시각적, 촉각적 이런 여러가지 감각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으면 감각적 문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B. 예술의 극치하고 장하지도 아니한 예술을 대비했잖아요. 예술의 극치는 자연의 아름다움이었고 장하지도 아니한 예술은 인간들이 잘난 체 하느라고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막 사람들 보라고 전시하는 그런 거였죠. 인간에 대한 비판적 인식. 3번 C. 오심한 경지에서 겸손한, 순결한 이런 자연 끌어냈잖아요. 당연히 이거는 뭐 대상의 새로운 의미에 대한 통찰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누구나 자연을 겸손하고 순결하다고 보는 건 아닐 테니까. D. 자연이 티끌처럼 작아 보인다고 했는데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저는 지금 머릿속에 기억이 나니까 하늘 아래서 어떤 티끌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늘 아래서 어떤 티끌조차 보이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네, 티끌은 그리고 인간, 속세, 인간의 삶을 드러내는 표현 중에 하나였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먼지 낀 의복 아시죠? 그 자연 아래서 내 몸을 생각했더니 먼지 낀 의복, 몸뚱아리와 마음에 대한 부끄러움 이랬는데 내가 더럽다고 얘기했잖아요. 나는 다 먼지가 껴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화자 자신에 대해서 저 아름다운 자연과 대비되는 맑고 깨끗한 자연과 대비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적 태도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아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맞다. 제가 지금 살짝 피곤해서 말이 자꾸 헛나오네요. 죄송해요. 그래서 맞는 말이다. 그래서 이제 답은 4번 D입니다. 글쎄요. 이 문제를 많이 오답률이 높아서 제가 좀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왜 높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아마 제 생각에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어쨌든 자 오늘 여기까지 2018년이었죠. 2018년 3강 현대시 특강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4강에서 2017년 평가원 기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